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교통과 물류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리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더교다. 거더교는 수평으로 놓인 볼을 수직으로 세운 기둥이 받치는 간단한 구조로 평범한 외관이지만 폭격으로 다리가 파괴됐을 때 복구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한남동과 신사동 사이의 한남대교, 광장동과 천호동을 잇는 광진교, 성수동과 청담동을 잇는 영동대교가 거더교다. 교량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간단한 교량의 형식이 거더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틸로 만들어진 교량은 강거더교라 그러고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다면 이제 콘크리트 거더교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교량이면서 가장 경제적인 교량이기 때문에 건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교들은 주로 트러스교로 시공됐는데 이것은 트러스라는 삼각형 뼈대 형태의 구조가 연속되어 만들어진 다리다. 비교적 간단하고 손쉬운 설비로 가설할 수 있어 한강의 초기 다리 형태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한강의 첫 다리인 한강철교를 비롯해 동호대교, 성산대교, 성수대교 등이 트러스교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사장교는 탑에서 비스듬 미친 케이블로 거더를 매단 다리 형태다. 미관이 아름답고 경제적이나 설계 및 시공이 까다로운 다리로 알려져 있다. 강이나 깊은 계곡 등 교각을 세우기 어려운 곳에 주로 시공된다. 올림픽대교, 제2행주대교,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월드컵 대교도 사장교를 기본으로 설계됐다. 유레카! 보통 헬기는 하나의 플랫폼이 개발되면 다양한 기종으로 파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적, 기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시콜스키사가 개발한 UH-60 헬기는 1978년 최초 육군용으로 개발되어 해군, 공군, 소방, 경찰 등 총 10개 기종으로 파생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4,000여 대가 판매된 베스트셀러 기종으로 개발 40년이 지난 현재에도 미국의 헬기 산업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헬기는 한 대를 개발하면 다양한 목적의 헬기로 파생이 가능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산 헬기 수리온을 해병대에서도 사용하기 위해 상륙기동 헬기로 개발했다. 해상 환경을 견뎌내도록 수리온을 개조 개발하는 프로젝트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산 수리온을 기반으로 한 상륙 기동 헬기의 개발에 참여하여 실전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수리온은 국내 환경과 여건을 고려해 개발된 헬기인 만큼 경찰 헬기, 상륙 기동 헬기, 의무 후송 헬기, 산림 헬기와 소방 헬기까지 다양한 목적의 헬기로 파생되어 한국형 헬기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헬기를 포함한 항공기는 한 번 도입하면 약 40년간 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운영 주기 동안 발생되는 비용은 항공기 가격의 약 1.5배로 추산된다. 국산 헬기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비용이 고스란히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었고 해외 기종 도입은 국내 산업 파급 효과나 일자리 창출에 제한적이었다. 국산 헬기 개발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유레카!
메달 그까짓 거 뭐 그냥 동그랗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조건은 올림픽 헌장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요. 금, 은, 동메달의 지름은 최소 60mm 이상, 두께는 3mm 이상으로 만들 것. 그냥 동그랗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이어서 톡톡씨가 궁금해했던 바로 그 질문. 금메달은 과연 순금일까요? 정답은 순금이 아닙니다. 물론 금메달이니까 금은 당연히 함유돼 있긴 하죠. 각 나라마다 메달의 함량과 성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IOC 규정에 따르면 1등과 2등에게 주어지는 금메달과 은메달은 순도 92.5% 이상의 순은으로 제작되며 금메달은 그 위에 6g의 순금을 입혀 제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등에게 주어지는 동메달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 청동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건 역시 금, 은메달과 마찬가지로 제작하는 나라마다 성분이 조금씩 다르지만 97%의 구리를 바탕으로 아연이나 주석 등을 첨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역대 올림픽에서 이 메달을 가장 많이 가져간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인구 530만의 작은 나라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금메달 118개, 은메달 111개, 동메달 100개로 총 329개의 메달을 가져간 동계올림픽의 강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성적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동계올림픽에 17번 참가해 금메달 26개, 은메달 17개, 동메달 10개를 챙기며 메달 획득 순위 15위. 아시아 국가 내에서는 1위로 아시아의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레카! 서울 톨게이트 옆에 위치한 교통센터. 이곳에선 주요 도로의 각종 교통사고 상황 관리, CCTV와 같은 교통 시스템의 운영 관리, 교통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를 통해 더 안전한 관리와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도권 일대 그 전광판하고 그 문자 정보 이제 교통 상황을 관리를 하고요.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사고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교통센터에서는 실시간으로 직접 문자를 작성해 VMS, 즉 도로 전광판에 그 내용이 표시되도록 한다. 갔다가 수도권을 갔다 CC. 호남선지선 다음 남해 제1지선부터 할게요. 안 보이면 또한 교통센터에서는 최첨단 교통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365일 24시간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방송한다. 저희가 실시간 교통 상황을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미리 대본도 쓸 수가 없고요. 이 1초 직전까지도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시로 상황을 확인하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실시간 교통방송을 위해서는 우선 전국에 설치된 4,500여 개의 CCTV와 속도 검지 장치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캐스터는 즉시 원고를 작성하며 CCTV, 전자지도 등의 방송 준비를 한 후 방송사 채널을 통해 실시간 교통 생방송이 송출된다. 지금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그동안 쌓였던 빅데이터들의 어떤 축적의 또 산물이다. 교통센터의 모든 교통 예보와 방송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은 정보통신 기술의 큰 축인 빅데이터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교통센터의 데이터 처리 능력이 향상됐고 센터로 들어오는 데이터의 양 또한 많아져 자연스럽게 빅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한다. 고속도로에는 차량 검지기와 CCTV, 하이패스, TCS 등 많은 IT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 주행 속도, 영업소별 입출구 교통량 등의 주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교통 예보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쌓인 데이터도 있어야 하고 현재 들어오는 데이터도 있어야 한다. 교통센터는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곳이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수집되는 전국의 교통 관련 정보들은 빅데이터로 쌓이게 되고 그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도출되는 정보가 국가중앙기관, 각종 민간 사업자와 국민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유레카! (4차) 산업혁명은 인류사에 이제까지 없었던 혁명적 경험과 혁신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자율주행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의 보다 완벽한 기능 발휘를 위해 스마트 하이웨이 구축을 위한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스마트 하이웨이는 그동안에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도로에 적용해서 자동차와 자동차와 또 도로 간의 서로 통신을 통해서 위험 요소, 돌발 상황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감지하도록 이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교통사고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이 도로 주행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최첨단 고속도로를 의미를 합니다. 최근의 스마트 하이웨이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 의해 구현된다. CITS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체계로 운전자나 차량이 도로 인프라뿐 아니라 다른 차량들과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더 안전한 주행을 하도록 지원하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다. CITS는 전 구간 그리고 쌍방향의 정보 수집과 제공으로 교통사고의 사전 방지가 가능하다. 제작진은 한 체험자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대전 세종 간 CITS 시범사업 구간을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다. 이거 뭐예요? 이렇게 저희가 우회전을 할 때 이제 이처럼 전방 차량이 유턴을 하게 되는 경우 주의 운전하세요. 차량에도 CITS 단말기가 달려 있어서 우회전 시 유턴 차량과의 상충 위험 정보를 확인하여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CITS는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사전 정보 제공과 경고를 할 수 있음은 물론 자율주행차에는 자체 센서 범위 이상의 정보를 제공해 안전운전을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엔 다른 상황을 체험해보기로 했다. 이거 뭐야? 예. 지금처럼 그 전방에 있는 차량이 급정지를 한다든지 서행을 하는 경우에 앞 차량과의 추돌 방지하기 위하여 추돌 방지 예방 서비스를 표출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많이 도움 되겠습니다. 현재 대전 세종 간 CITS 시범사업 구간에는 기지국 79개소가 설치됐고 단말기 3,000여 대가 운전자들에게 보급돼 시범 운영 중이다. CITS 지원센터에서는 각종 돌발 상황 등의 도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수하고 분석해서 기지국에 전송하고 기지국에서는 그 정보를 바로 차량에 설치된 단말기로 전송한다. CITS는 이처럼 V2I, 즉 차량과 도로 인프라 간의 통신과 즉각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 운행이 가능토록 한다. 뿐만 아니라 V2V, 즉 차량과 차량 간의 통신을 통해 갑작스러운 차량 간의 추돌 사고, 고장 차량으로 인한 사고 등도 방지할 수 있다. 유레카! 공간을 나눠 쓴다는 개념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제작진이 찾은 곳은 서울 망원동의 한 건물. 건물 안으로 들어갔더니 소규모의 다양한 가게들이 운영되고 있다. 매달 자체 추천 도서를 진열한다는 작은 서점에서부터 디자이너가 차렸다는 꽃집은 이 건물을 찾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데, 독특한 것은 내 점포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게 물품들도 함께 전시해 이웃 가게 홍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주택가 한가운데에 있는 건물이어서 그 골목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설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계단이 계속 이쪽 골목과 반대쪽 골목으로 이어진 형태로 계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게 스키플로우 방식으로 구성된 건데요. 보통 한 층별로 건물을 입주시키기 마련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층씩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4층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 층에 더 많은 가게들이 반층 정도의 격차를 두고 구성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런 구조가 가지는 특징은 뭔데요? 약간 건물의 규모는 작지만 층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작은 공간임에도 여러 가게가 들어와서 세분화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설계부터 공간 쉐어링을 염두에 두고 지어졌다는 이 건물은 출입문이 따로 없는 대신 건물의 중앙부를 뚫어놓았다. 그리고 그 개방된 공간에 위층으로 안내하는 계단이 설치된 것이다. 총 9개의 가게와 4개의 사무실이 공유한다는 이 건물. 1인 가게가 쓰는 공간은 실제로 서너 평밖에 되지 않지만 구성원들이 함께 쉐어하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크다. 단순한 가게 임대와 공간 쉐어는 결과적으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마당 같은 경우를 같이 사용하면서 본인들이 쓰지 않는 물건들을 판매하는 플리마켓을 연다거나 혹은 같이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는 거는 협력해서 같은 이벤트를 기획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혼자 가게를 운영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 사람이 모이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유레카! 우리나라에 고속도로가 탄생한 이래 톨게이트는 계속 증가해왔고, 그 앞에서 속도를 늦추는 차들의 행렬은 일상이 되어왔다. 하이패스의 탄생으로 톨게이트를 지나는 방식이 많이 발전해오긴 했으나 톨게이트는 여전히 정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는 그러한 일상 역시 뒤집으며 완전한 새 그림을 그리게 한다. 예, 지금 남해고속도로 영암 순천 간 스마트 톨링 시범 구간입니다. 톨게이트 앞에서 속도를 멈출 필요도, 무언가를 가져다 댈 필요도 없는 스마트 톨링 시스템의 개발로 가능한 일이다. 스마트 톨링이란 하이패스 기술과 영상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차량이 정차 없이 토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차세대 요금 순환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하이패스 차량은 현재와 같이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토행료를 납부하게 되며,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차량은 톨게이트에서 차량 번호판을 영상 인식하여 후불로 토행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편리함, 안전함, 친환경을 내세우는 스마트 톨링은 2020년 본격 시행을 목표로 현재 남해고속도로 영암 순천 시범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하이패스 차량은 현행 하이패스 방식으로 현장 납부를 하되 속도를 줄일 필요 없이 그대로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통과하기만 하면 된다. 비하이패스 차량도 차선을 바꾸거나 자동차를 잠시 멈출 필요 없이 기존 속도 그대로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통과하면 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기술에 의해 자동으로 번호판이 인식되기 때문에 후불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 톨링 시스템은
다가오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할 뿐 아니라 공해가 적은 친환경 고속도로를 만드는 데에도 일조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스마트 톨링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해외로도 진출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톨링 상용화는 더 편리하고 안전한 톨게이트 사용, 대기오염 감소 등의 국민 편익 증진은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11개국에서 스마트톨링과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스마트톨링은 전 고속도로망을 하나의 운영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보기 드문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레카! 도시숲은 바쁜 현대인들이 자신의 일상을 돌아볼 수 있는 힐링의 장소이며 도시의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고 공기 정화 효과에도 도움을 주는 등 도시 내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있는 도시숲의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다. 숲속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나무의 종류는 따로 있는 걸까? 박찬열 박사와 함께 알아보기로 했다. 이 나무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침엽수이고 바늘잎 나무이고 또 1년 내내 잎을 매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무들은 미세먼지를 이렇게 흡착하는데 탁월한데요. 이렇게 잎이 가늘지만 이 전체적인 수관층, 이 잎사귀가 매달려 있는 부분은 아주 커서 단위 면적당 연 면적이 아주 큽니다. 미세먼지를 잡는 화백이란 이름의 침엽수. 1년 내내 잎이 달려있는 상록수이며 잎의 안쪽에는 조그마한 돌기들이 많아 미세먼지를 잘 잡아낸다. 숲이 이렇게 우리가 실험해서 한 그루의 나무가 1년에 어느 정도 미세먼지를 잡을까라는 걸 봤는데 약 36g 정도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에스프레소 커피 한 잔 정도의 그런 미세먼지를 1년에 나무 한 그루가 먹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머리카락 크기와 비교했을 때 미세먼지는 직경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PM2.5 같은 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세먼지를 나무가 어떻게, 잎이 어떻게 흡착하는지를 보려면 이렇게 현미경 사진을 가지고 봤을 경우에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 표면에 있는 털이나 돌기에서 미세먼지가 잡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표면에 미세먼지가 어떻게 잡히는지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찍은 사진을 보면 잎에 굴곡이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 굴곡에 의해 미세먼지의 작은 입자가 잡히게 되는 것이다. 도시와 비교했을 때 숲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무려 40% 가까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숲은 도시의 천연 공기청정기인 셈이다. 유레카! 똑똑이 형, 뭐가 잘한대요? 종이 접는 게 잘한대요. 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접기 쉬운 게 종인데, 종이. 아니 이게 7번까지는 접을 수 있거든? 8번은 절대 안 돼요. 8번은. 아, 찡찡대지 좀 마요 좀. 아, 이거 작아서 그래. 작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큰 걸로 해야지. 잘 보세요. 몇 번? 몇 번이라 했죠? 8번. 8번. 자, 한 번. 자, 2번. 자, 3번. 4번. 5번. 6번? 2번 남았어. 2번. 보고 계시죠? 네, 잘 봐요. 안 됐네. 안 돼? 나도. 이건 조금 더 크니까. 7번. 아, 안 되네. 아이고. 한 번만 깔아 앉아봐. 나 100kg야.
100kg요? 얇아졌어. 얇아졌다고요? 비교적 엄청.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어떻게 조여야 되는 거지? 희한하네. 평범한 일반 종이 A4 용지의 두께는 0.1mm. 이 A4 용지를 반으로 접으면 종이의 두께는 2배로 두꺼워집니다. 종이 2장을 합친 두께가 되는 거죠. 이 종이를 4번 접으면 16겹이 되고 10번을 접으면 약 1000겹의 종이를 합친 두께가 되어 0.1mm의 A4 용지가 무려 10cm로 두꺼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종이를 10번, 20번 접을 수 없던 이유가 바로 이 두께 때문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맨이 나타나서 종이를 20번 접어본다면 접힌 단면의 두께가 무려 104.85m가 될 텐데요. 대략 에펠탑 높이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죠. 40번을 접었을 때는 109,951.2km의 길이만큼 두꺼워지고 42번을 접는다면 439,804.7km로 지구에서 달까지 가고도 남는 길이의 두께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종이를 이렇게 많이 접는 건 어차피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니까요. 하하하.